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12월 첫 거래일이고요. 뭐 올해도 진짜 다 갔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좀 투자자들께서 경계해야 될 만한 이벤트 있다면 먼저 좀 꼽아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찾아온다면 주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중순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미국의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현상 유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경종을 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2월 12일 날이죠. 영국의 총선입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됐을 경우에는 연정에 나서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월 31일까지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12월 15일 날 대중국 관세 발동인데요. 미중 간의 합의가 불발이 되면은 1,600억 달러 규모의 제4차 관세가 부과되고요.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금융시장, 또 기업 투자 심리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탄핵 재판인데요. 현재 트럼프에 대한 탄핵 지지는 46%, 반대는 41%이기 때문에 거의 박빙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는 84%가 트럼프 탄핵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성립되더라도 상원에서는 아무래도 2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12월 20일 잠정 예산 만료에 따른 그 문제도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중순쯤에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권법 서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인권법에 서명을 하지 않고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다가 결국에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정도에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도 좀 분분하던데요. 네, 홍콩 인권법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의 총의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 언론도 연일 민주화 시위를 계속 보도하고 있고요. 또 인권을 경시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비판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조사가 트럼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정적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가 의회와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내년 대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콩의 민주파가 압승한 상태에서 거부권을 만약 행사했다면 크루족 배신에 이어서 민주화 운동도 외면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1단계 무역 합의를 늦추더라도 여론의 등을 지지 않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크게 반발을 당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뭐 주말에 군사 투입은 당연히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군사 투입도 할 수 있다 홍콩에 뭐 이렇게까지 으름장을 놓은 상황인데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시대는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해 왔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또는 홍콩 젊은이들이 6개월간 장기 시위를 벌일 수 있는 데는 CIA 지원 그리고 미국 국민민주주의 기금에서 자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중국이 주장했던 시위 이코르 폭도라는 이론이 등식이 무너졌다는 건데요. 중국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뒤에 국가 주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하에 홍콩에 무장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 그리고 행복한 감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법 디지털 통화를 홍콩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이런 동력이 상실된 겁니다. 또 미중 간의 무역, 안보,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에
홍콩 문제까지 더해진다면은 양국 간 긴장은 언제든지 고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도 뭐 적지 않은 악영향을 계속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서명한 부분이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안도를 시키고 있긴 한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 부분도 사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중국은 홍콩 인거법을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홍콩 인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중국 출입 금지라든지 홍콩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적발해서 추방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1단계 무역 합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농산물 구매를 취소한다든지 비관세 장벽을 높이기에는 여전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껏해야 1단계 무역 합의 정도를 늦추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권법 카드를 가지고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유리한 협상 카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그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익, 그러니까 국가 주권과 관련해서 충돌했을 경우에는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항상 내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무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보니까 채무 잔액이 250조 9천억 달러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제동이 근데 걸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제금융협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 세계 채무 잔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0경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거 최고 수준인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7조 5천억 자, 원을 소장님? GDP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내용인데요. 예. 아무래도 미 연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떨어뜨린 게 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늘어난 채무의 60% 이상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될 조짐이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태로 연말까지 간다면 무려 255조 원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 차익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다면 내년에는 진짜 세계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길어진다면 중국의 실업률 상승은 물론 은행 부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국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그 자오상 은행이 외환 송금 중지한다라는 지금 공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방은행의 외화 부족 사태가 대형은행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오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명분으로 외화 송금을 중지시켰는데요. 문제는 완료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실상 무기한 외화 송금을 중준하겠다는 건데요. 비단 자오상은행뿐만 아니라 어, 그 중국에 있는 대형 상업은행들도 이런 그 외화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 기업의 철수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여기에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기 침체로 인한 달러 부채 상환 어려움이 중국 기업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상 수지 감소, 그리고 해외 실패로 인한 부실 채권 발생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 은행이라도 달러 자금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홍콩의 시위입니다. 민주 시위에 홍콩에서는 송금 금액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비상이나 더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콩을 통해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거나 만기 연장을 해왔는데 이걸 하기가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영 소장님 전화 연결 사태가 좋지 못해 저희가 다시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받아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홍콩 인권법에 지난주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8시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중국이 반발을 했고 이번 주에는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국의 그 PMI 뭐 발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여쭤보던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지금 외화 지금 유치 상태나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중국의 다음 그냥 질문 넘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소장님 중국의 부채 문제거든요. 지금 뭐 사실 찌라시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기성 언론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중국의 부채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네, 국제결제은행 자료라면 작년 3월 말 기준으로는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26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08년도에 실시되었던 4조 유엔의 경기 대책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요. 철강이나 석탄과 같은 중공업 관련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업,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인프라, 그리고 건설 산업이 전체 부채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든지 그리고 달러 부채 상환이 어려워진다면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계 부분의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현재 공식적인 은행권에서 발표한 가계 부분의 채무는 GDP 대비해서 50% 수준인데요. 일본의 버블기 수준이 60%인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가계 부채가 주택 투자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집값이 만약 하락한다면 가계 부분의 파탄에 따른 소비 유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도화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환 위기 가능성 중국 쪽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중국은 외환 위기 가능성이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숨겨진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화포시 채무는 1조 8,500억 달러입니다. GDP 비율로는 13.9%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단기 외채 대비 외화 준비금 비율도 2.6배로 좀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외화 부채의 97%가 민간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대형 기업들의 그 디폴트가 계속 일어난다면은 위엔화의 환율 절하, 조달 금리 급등에 따른 그 디폴트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부동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화포시 채무가 워낙 유난히 높기 때문에 디폴트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런 외환 위기가 일어난다면 신흥국 대비 GDP의 40%를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받는 충격도 큰데요. 이 때문에 위안화 절하라든지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면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실 송금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 관련 이야기들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